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지금 벤틀리 신형 플라잉 스퍼를 시승하기 위해서 모나코에 와 있습니다. 정말 날씨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한 24도 정도 되고요. 보시다시피 구름 하나 없이 화창한 날씨고 정말 세계적인 휴양지답게 어딜 둘러봐도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는 공식 일정이 없고 여기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좀 휴식을 취하다가 내일 하루 종일 시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나코의 호텔 드 파리라는 고급 호텔입니다. 위치가 너무 좋고요. 이 안에 벤틀리가 라운지를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승은 모카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한영 편집장님과 함께합니다. 영광입니다. 라운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럭셔리한 사람들 딱 어울리죠, 라운지에. 어울려 갑자기. 네. 아유, 진짜 부끄럽네요. 저는 찍지 마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반바지에 티셔츠.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원래 있어야 하는 물건들이 건가? 충전할 사람들 충전을 하고 잘했다 충전했겠지. 볼펜? 이거 원래 있어야 되는 거 맞나? 하리보? 여기는 컵홀더. 컵홀더는 조금 이 차의 럭셔리함에 어울리지 않는 컵홀더긴 해요. 벤틀리 잿더리가 건재하네요. 애연가들을 위한 아이템. 이 잿더리가 지금 거의 쇳덩이로 만들어져서 급할 때 흉기로 써도 될 것 같아요. 빡! 악당이 막 나타나면 빡! 벤틀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금속으로 보이는 건 다 진짜 금속이라고. 나무로 보이는 건 진짜 나무고. 이게 금속인 거 같아. 차갑네. 그래. 아, 이건 설마 금속일 리가 없다 했는데. 렉기가. 이것도 금속이란 말이야? 이것도 금속이네? 말도 안 돼. 이게 다른 금속이야? 이 손잡이, 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보호관 왜 있는 이 버튼도 이것도 금속이네. 이것도. 플라스틱의 금속처럼 이렇게 더 씌운 건 아예 없군요. 그냥 이게 빠질 것 같이 안 생겼잖아요. 플라잉 B도 있어. 이거 너무 웃기다. 이걸 들어가는 거 아니야 지금? 누르면 지금 나와 있는데 나왔어. 근데 이걸 뒷좌석에서 놓고 빼고야 이거. 남들한테 이거 보여주지 마 여기 이런 데서 보여주면 격 떨어져 이러면서 우범지대야. 들어갈지도 여기, 몰라. 여기 좀 숨기자 이러면서 플라잉 B를 뒷좌석에서 조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통제권을 뒷좌석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거죠. 놀라운 건 요게 절대 빠질 것 같이 안 생겼는데 이렇게 나와. 이게 뭐 자석이야. 그리고 자석이야. 자석이 감촉이 미쳤어. 감촉이. 그렇게 하면 너무 할아버지 같잖아요. 할아버지 같잖아. 노안입니다. 자, 한번 보자. 와, 노안인가? 블라인드 전 이게 제일 참신한 것 같아. 블라인드를 클로즈오를 하거나. 이거 진짜 좋은데. 썸까지 다 닫아. 진짜 좋은데. 한꺼번에 이 차의 모든 컨트롤을 내가 한다. 이제 시승회 당일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호텔 앞에서 시승차를 전달받기 위해서 짐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할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크리켓볼 컬러라고 하는데요. 크리켓볼 색깔이 이런지 처음 알았네요. 약간 갈색 빛을 띠는 컬러고요. 저랑 지금 김한영 편집장님 짐 가방이 너무 커갖고 실내대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갔네요? 와. 신형 플라잉 스퍼의 디자인을 보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굉장하네요. 이 그릴을 키우고 수직 형태로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을 바꾸면서 좀 더 장중하고 좀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거듭난 것 같아요. 플라잉 스퍼와 컨티넨탈 GT의 표정이 좀 확연하게 차별화가 되는 어떤 장치가 바로 그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던 벤틀리 최초로 이 플라잉 B 마스코트가 전동식으로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위로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요 나오고 들어가는 걸 뒷좌석에서도 리모컨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뒷좌석 승객이 그거를 해야 되는 필요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배려를 해놨어요. 그리고 요 안에는 또 벤틀리 고유의 이런 격자무늬, 벌집무늬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겉에 이제 약간 창살처럼 수직으로 크롬 그릴을 세우면서 멀리서 봤을 때는 수직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앞권이 헤드램프입니다. 크리스탈을 세공한 것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안을 다듬어서 들여다볼수록 정말 감탄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드램프는 아우디에서 익히 우리가 경험했던 LED 매트릭스 헤드램프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부심을 피하되 어두운 밤길에서 나의 시야를 최대한 밝게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휠 타이어는 22인치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옆에 보시게 되면 이 비율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율 때문에 윈도우가 차지하는 부분, 보통 그린하우스라고 하는데 이 면적을 굉장히 빠듯하게 옥죄습니다. 엔지니어 이야기로는 디자인팀이 승리했다고 농담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차 한용김, 기범김 이렇게 이름이 표시되어 있네요. 김원영 편집장님이 조금 저보다 일찍 출국을 하셔야 돼서 먼저 운전대를 잡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라운드어바웃 돌아서 일로 가면 안 되나? 길이 못 가니까 이렇게 안내를 하나 보죠. A sharp right turn now.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들어. 와, 버추얼 콕핏이 들어갔구나. 전체가 다 디지털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Please 모르겠네요. take the fourth 그러게요. exit. 시간이 많지 않아서 벤틀리가 가장 추천하는 모든 조합인 벤틀리 세팅으로 가고 있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꼬부랑 길인 것 같아요. 기울임이 없네 진짜. 아니 어째서 차가 옆으로 기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속 아마 수평을 유지하네요? 그 롤이 생길 때마다 안티롤바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갖고 뻣뻣하게 버티게 만들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 BMW 7 시리즈가 이제 액티브 안티롤바 처음 도입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낯설었던 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네요. 자체는 수평을 유지하고 엉덩이만 완전 한쪽으로 짜부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그것과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게 그때는 스테빌라이저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물리적으로 눌리는 쪽을 이렇게 세워서 서스펜션 자체를 이렇게 세우고 눕히고 요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될 순 없는 그 시각적으로는 되게 멋지죠. 막 차가 이렇게 됐다 하니까 네. 시각적으로는 굉장한 기술로 보였지만 실제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운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나 하면 롱코너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됐는데 산길을 막 이렇게 다니는 이런 길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도움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스테빌라이저를 단단하게 하는 용도라서 이 시스템이 사실은 더 맞는 것 같아요. 타이어가 지금 22인치 휠을 끼고 있거든요. 22인치 휠인데 그게 느껴지세요? 그러니까요. 22인치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부산 소형 SUV들 17인치, 18인치만 껴도 엄청 통통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얘는 22인치인데 진짜 옆에서 보면은 그 디자이너들 컨셉 스케치할 때 항상 스케치 보다가 양산차 보면 실망하잖아요. 그 그죠. 부분이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니까 어제 셰시 디렉터 이야기 들었지만 디자이너가 많은 것들을 관찰을 시켰네요. 디자이너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네. 다 만들어줄게. 공밀레라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 그게 뭐예요? 에밀레 종이 애를 이렇게 철에 녹여가지고 네. 그 종을 칠 때마다 에밀레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돌이를 갈아 넣는 거예요. 이제 공밀레? 공돌이를 차 만들 때 갈아 넣어서 공밀레 소리가 난다고. AWD 시스템이 예전에는 아우디 기계식 꽈트로랑 비슷해서 앞에사 뒤에 고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완전 가변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100% 다 뒤로 몰아버려갖고 필요할 때만 앞으로 옮기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재밌는 게 컴포트 모드일 때 앞쪽으로 구동력을 제일 많이 몰 수 있고요. 벤틀리 모드나 스포츠 모드로 갈수록 앞으로 가는 구동력 토크를 제한을 제한하는 해놓고 거군요. 네, 뒷바퀴 굴림 특유의 이런 몸놀림을 더 느낄 수 있게 만들어놨네요. 그리고 예전 플라잉 스포 같은 경우는 꽈트로 시스템 언더스티어가 되게 심했잖아요. 그거를 줄이려고 이 앞쪽 서스펜션 구조물 설계랑 소재를 다 바꿨대요. 앞 서스펜션 엑셀에서만 한 11kg을 덜어내고 전체 차체는 알루미늄을 많이 써서 38kg을 덜어냈다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죠. 실은 이런 송풍구에 이런 반짝이 재질을 금속을 고집하느라고 이거 어제 들어보니까 되게 무거웠잖아요. 이 무게만 해도 한 1kg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38kg 줄이려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반대로 또 인테리어는 이런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무게 허용을 눈 감아주는 굉장히 좀 모순이 많습니다. 이 차는 서스펜션 하 질량은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아끼지 않고 줄이는 쪽에 목적을 두고 왔고 서스펜션 위 질량은 얼마를 쓰는지 네 맘대로 해라. 다 맞춰줄게. 이런 식으로 네.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아까도 앞에 둘러봤지만 이제 뭐 보행자 충돌 안전 규정 때문에 그릴 부분이나 앞범퍼 쪽에 반짝이는 부분들은 플라스틱이지만 차 안팎에 웬만한 반짝거리는 부분들은 대부분 진짜 금속으로 만들어요. 우리를 왜 이런 길로 안내를 하나 싶은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코너링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걸 보여주려는 건가? 맞아요. 그런 것 리어힐 같아요. 스티어다 네. 이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벤틀리 크루 공장 주변 도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끝이 전혀 그 여유지대가 없고 돌이 있는데 아마도 벤틀리 사람들이 여기 이 길을 와보고서는 회사 근처 길이랑 비슷하네 이래서 편안함을 느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풍경이 끝내주네요 진짜. 너무 멋있네요. 플라잉 스포는 그러니까 막 럭셔리하고 막 그냥 도심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오밀조밀한 길들도 즐기면서 타는 차다. 이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3세대 플라잉 스포를 벤틀리가 얼티밋 럭셔리 그랜드 투어러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랜드 투어의 어원을 따라가 보면 과거에 산업혁명 이전에 훨씬 전에 유럽 귀족 자제들이 견문을 넓히게 떠나는 여행이었고 그때 이제 말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닐 때니까 그 여행이라는 게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라 몇 주일에서 몇 달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대요.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이동수단으로서 그 개념을 차에다 접목을 시킨 게 지금 GT라고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길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맞네요. GT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전통적인 GTR을 보여주려면 이런 길을 와야 되는 거구나. 특히 금수저들 그런 데도 고생도 해보고 근데 그냥 보낼 순 없으니 정말 안락하고 좋은 이동수단을 줘야겠다. 그런 개념이 녹아든 게 아닌가 싶어요. 컴포트로 바꿔볼까요? 대포가 달라지는군요. 네. 확실히 달라지는군요. 네. 뭔가 아까 도심에서 그냥 갈 때는 템포가 뭐 달라져 봤자라고 네. 생각했는데 노면이 약간 잔충격이 계속 있는 노면인데 맞아요. 네, 여기서 바꿔버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울렁거린다는 느낌도 있고 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서 뾰족한 엣지들을 다 잘라내고 갈아내고 네. 약간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아주 묘합니다. 묘한 네. 느낌이에요. 사실 플라잉 스포를 평범하게 몰고 다니는 사람한테는 이 세팅이야말로 진짜 벤틀리 GT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세팅 같은데. 우리가 그동안 탔던 거를 GT라고 하는 게 좀 미안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요즘 이게- GT가 너무 많죠. 이게 GT구나. 그냥 대량 생산 브랜드의 소형차도 GT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네. 진짜 GT는 일반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거죠. 가속 페달 밟았다 탁 놓으면은 약간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다. 아마 그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뗄 때는 가변 액티브 플랩이 들어간 걸로 알아요. 배기 시스템에. 그게 이제 또 컨티넨탈 GT와 차이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더 조용하게 만들어주다가 가속 페달을 들쑤신다 싶으면은 갑자기 확 열면서 낯선 소리들이 조금 들고. 이 차는 어쨌든 그 두 가지 면모를 다 가지고 각각의 캐릭터를 굉장히 분명하게 갖고 가는 차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태세 전환을 딱 하면 네. 난 이제부터 스포츠 세단이야. 갑자기 또 바꾸면 이제부터는 럭셔리 세단이야. 이런 거를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넘나드는 그게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얘의 라이벌이 고스트 아닐까 싶었는데 저도 어제 셰시 전문가도 하는 얘기가 계속 S63 AMG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아까도 이게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이야? 네. 왜 S63을 얘기를 하지? 했는데 X63이네요. 맞아요. 고스트가 아니었어요. 고스트는 아니죠. 네. 확실히 아니었어요. 고스트랑 비교하면은 출력이나 토크가 훨씬 더 앞서 있고. 근데 S63이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더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그렇고 엑스테리어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63은 보통의 S클래스의 고성능 버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플라잉 스포는 일단은 뭐 나중에 V8 추가되지만 어쨌든 그 겉모습의 차이가 크지 않은 거의 단일 모델로 나오다 보니까 같은 돈으로 샀을 때 좀 더 희소성도 있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차체 사이즈가 사실은 고스트보다 좀 짧고 휠베이스도 짧은데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셰시 엔지니어가 디자이너한테 나중에 물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비율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저 같으면 그래봤자 몇 센티미터 차이인데 조금 더 길게 해서 아예 스펙면에서 다 압도하게 해버리면 되지 그거를 또 굳이 끝까지 안 하는 게 있는 사람들의 어떤 여유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터퍼 요만큼 들리면 사실 그러니까요. 늘어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굳이 거기 연연해하지 않겠다. 네, 정통으로 간다 우리는. 우린 길이로 승부 안 하겠다. 이미 충분히 크죠 근데 차가. 5.3m가 넘기 때문에 지금 네. 사실 우리나라 어지간한 주차장에 넣으면 앞으로 2뼘 이상이 튀어나오는 S클래스도 사실 조금 부담되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크기로 느껴질 거예요. 네. 고속도로에 가면. 사실 여기 모나코에서도 이 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한 번씩 고개 돌려서 쳐다볼 정도로 네. 매력적인 자동차거든요. 네. 크기도 어마어마하고 존재감도 대단한.
밖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살짝만 열어봐도 돼요? 네. 약간 울퉁불퉁한 노면의 시골길을 달리는데 저는 컴포트 모드에서만 둥실둥실 승차감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벤틀리 모드도 그렇네요. 벤틀리 모드가 승차감과 파워트레인의 빠른 반응을 좀 조합을 한 그런 개념인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에서 이제 다들 너무 딱딱하게 긴장을 하니까는 이런 여유 있는 느낌은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아요. 벤틀리가 이전 모델에는 스포츠 뭐 드라이빙 모드가 따로 없었나요? 아니 있었어요. 예전에도 벤틀리 모드 있었습니다. 꾸준히 벤틀리 모드는 얘네 전문가가 추천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 그러나 자기 입맛에 따라 커스텀 모드에서 조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전부 다 하드코어로 가는 스포츠로 때려놓고 달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워낙 안티롤바를 잘 조절해서 롤을 잡다 보니까는 동승자를 의도하지 않게 불편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겠어요. 운전자는 이걸 잡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지만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나가는 일이 있어요. 뒤에 두고 태우고 다닐 때 조심해요. 이전 세대가 S1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 52년에 나온 게 뿔인데 62년까지 만들고 단종됐고 1998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인수하고 2003년에 이제 컨티넨탈 GT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2005년에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가 나오면서 부활을 한 거죠. 40년 이상 공백을 가졌다가 부활을 했는데 특히 한국 시장에서 대박이 났죠. 플라잉 스퍼 너무 많이 팔려갖고 한국에서는 10대 중에 7대가 플라잉 스퍼였거든요. 기존에 이제 S나 7 타다가 지금 질린 사람들이 이런 선택지가 있구나 하면서 많이 넘어왔었죠. 2세대를 2013년에 나왔을 때 베이징에서 했어요. 신차 시승회를. 베이징 시내 출발해서 만리장성까지 가는 코스였는데 그때도 뭐 차도 너무 좋기도 하지만 진짜 중국에서는 벤틀리가 법보다 위에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냥 모세의 기적처럼 차선이 열리더라고요. 중국 도로에서 이 벤틀리를 타면은 이 브랜드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피부에 와 닿았어요. 사람들의 쳐다보는 눈빛이라든지 물론 여기서도 쳐다보긴 하는데 그리고 이 세로형 그릴은 1997년형이 뿌리래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그 그릴을 쓰기 시작했고 플라잉 스퍼라는 모델을 처음 만들 때 벤틀리가 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차체를 씌웠던 250년 정도 된 마차 제작부터 시작했던 회사인데 그 뮬리너가 이제 첫 번째 플라잉 스퍼의 차체를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기존에 스틸로 만든 차체를 얹었던 벤틀리 모델보다 성능도 좋고 훨씬 더 유려한 모델로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슈였다고 그래요. 이제 오늘날에는 뮬리너가 벤틀리의 어떤 맞춤 생산을 위한 자회사로 거듭났잖아요. 네. 롤스로이스 하나 있을 때 이미 1959년에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롤스로이스 하나 있을 때 이미 인수를 했는데 그 상태로 롤스로이스랑 세트가 아니라 벤틀리랑 세트로 그렇죠. 이렇게 계속 이어져 있는 거군요. 뮬리너는. 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가 눈엣 가시 같은 라이벌을 인수한 경우긴 했지만 또 나름대로 벤틀리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롤스로이스의 스포티한 버전으로 분류를 했을 뿐 아니라 그런 뮬리너 같은 파트너를 짝지어갖고 조금 다른 색깔을 입히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놀랍네요. 보통 이제 롤스로이스를 더 스포티하게 만든 게 벤틀리 이런 느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걸 또 마개조를 하는 게 이제 뮬리너였던 거군요. 그렇죠. 지금도 모든 벤틀리는 수제작이라고 강조를 하고 실제로 오더가 들어간 다음에 주문에 제작에 들어가는데 이제 벤틀리는 그거를 비스포크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비스포크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메뉴에 있는 옵션 이외의 거를 개조할 수 있는 서비스가 뮬리너라는 서비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최고 속도가 시속 333km죠. 아니 덩치가 있는데 어떻게 333km를 가죠? 그러니까요. 독일 브랜드들이 약간의 신사협정 같이 특별히 고성능 모델 아닌 경우는 시속 250km의 리밋을 걸잖아요. 그렇지만 이 차는 영국차기 때문에 그리고 영국차다. 그런 차들도 리밋을 풀면은 3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차는 있지만 333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시속 300을 넘어야 한다는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비용을 아끼지 않는. 벤틀리는 왜 시속 300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까지는 아닌데 2003년에 이제 컨티넨탈 GT 부활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럭셔리 브랜드와 다른 뭔가 차별점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벤틀리 과거에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 때 레이스에서 평균 속도로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했던 이런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차를 만들고 싶어하는 열망은 창업자 때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던 어떤 이 브랜드만의 고집이에요. 시속 100km까지 가속도 뭐
그게 아마 60마일이면 3.6, 시속 100km가 3.8초인가 이랬던 것 같은데 이게 4초대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위력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느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겁이 덜컥 나는. 김한영 편집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럭셔리의 정말 미덕은 잉여인 것 같아요. 잉여. 필요 이상의 거를 좀 넉넉하게 품고 있는 그 잠재력이 이제 오너의 어떤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플라잉 스퍼가 아무리 스포티해도 이거를 우리 셰시 전문가가 보는 것처럼 정말 트랙에서 막 니르브루크린 달리고 이럴 사람은 거의 없겠죠.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인데 어느 순간에 이 어마어마한 힘을 경험할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는 절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죠. 그 속도가 돼서도 한결같은 안정감을 유지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 차가 오버스펙으로 만든 차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벤틀리가 항상 강조하는 게 정말 너무나 쉽게 끌어낼 수 있는 토크인데요. 어제도 토크 곡선 봤지만 바로 엔진 회전소 올라가자마자 수직으로 올라가고 그냥 수평선으로 쭉 긋잖아요. 네. it is more efficient. As you'd expect with any Bentley engine, this characteristic wave of torque, so 900 newton meters of torque at just off idle, 1300 RPM, and this is what gives you that characteristic drive from right from zero. 이게 이제 W12 엔진이지만 국내에는 V8 엔진이 들어올 예정인데 V8 역시 잉여 마찬가지로 잉여죠. 정말 넘치는 힘을 갖고 있는 엔진이죠. 그래서 그 벤틀리를 탈 때 가속 페달을 살짝 밟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냐면 바람을 가득 채운 풍선 주둥이를 잡고서는 살짝만 놔도 어마어마한 기세로 바람이 나오잖아요. 너무나 쉽게 힘을 불렀을 수 있는 게 참 이 벤틀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고 언제든 압도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차 볼 때. 과속하지 않게 되는군요. 그렇죠. 오히려 더 주력이- 부드럽게 운전하게 되고 내가 어떤 차인지 니네 몰라서 그런데 내가 그냥 눈 감아 주는 거야. 이런 거. 밟으면 그냥 네. 다 말라버릴 수 있어. 칼찬 사람 앞에서 총으로 무장한 이런 기분 너무 좀 획기적인 맞는 기분.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막 앞에서 막 무술하고 무술하고 끼워 막 이런 거 하는데 한 방이면 난 총이 끝나. 있는 거야. 근데 이번 3세대는 진짜 디지털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이템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과연 벤틀리 다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계기판만 해도 사실 이 느낌은 저는 벤틀리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벤틀리면 전통적으로 바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런 걸 숨겨놨죠. 이렇게 그냥 전통적으로 바늘로 넘어가기. 근데 얘도 좀 이상해요 지금. 왜요? 다 이렇게 위로 보고 있어갖고 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지금 온도는 모르겠습니다. 온도는 모르겠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동차에 온도계 있는 차 전 이 차에서 처음 봤어요. 온도계가 없어요. 디지털 말고 그냥 아니, 바늘과 눈금으로 되는 온도계. 아니요, 디지털 온도계도 없어요 자동차에. 아 그래요? 자동차는 계기판에 온도 보통 나오지 세팅은 않나요? 하는데 실내 온도를 보여주는 건 없어요. 아 이거 실내 온도예요? 아웃사이드가 아니라? 아니 아웃사이드 온도인가? 아웃사이드 온도가 네, 아웃사이드. 아 그래요? 아웃사이드구나. 그렇구나. 실내 온도를 보여주는 차는 왜 없는 거야 도대체? PA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하여튼 PA의 아빠가 안톤 PA라고 이제 이 사람이 좀 똑똑한 변호사였고 PA가 나중에 포르쉐에서 이제 917이라는 경주차 개발하고 1200마력까지 나가는 미친 차를 만들었다가 돈을 너무 많이 썼다고 쫓겨나서 이제 아우디 기술 부장됐다가 거쳐 결국은 폭스바겐 그룹의 정점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브랜드 많이 인수했잖아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네. 결국 실패했지만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를 프리미엄화하기 위해서 페이턴을 만들었는데 거긴 심지어 알루미늄도 안 썼대요. 워낙 목표 스펙이 높아갖고 당시에 페이튼 차체 비틀린 강석이 지금 양산돼서 당시에 판매 중인 승용차 가운데 탑3 안에 들었거든요. 그때 네. 넘버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롤스로이스 1세대 팬텀이었어요. BMW 품에서 만든. 그랬었는데 이제 결국은 페이튼이 아웃되고 페이튼 바탕으로 벤틀리 컨티넨탈 GT와 컨티넨탈 플라잉 스퍼를 만들었었는데 점점 이제 그 고집을 버리고 스틸 대신 알루미늄 도입하고 차가 점점 더 세련되게 1세대랑 비교하면 상당한 무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지금 벤틀리에서는 이름 빼고 다 바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건 이름밖에 없다. 이전 세대랑. 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어받았다고 싶을 만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건 거의 없고 테마만 이어받았을 뿐이고 완전히 새롭고 또 요즘 세대가 선호하는 연결성 기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디스플레이들을 잘 해놔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너무나 정교한 그래픽으로 뜬 이 계기판을 보면서 이러다가 어디까지 약간 가상 실제가 아닌 그런 것들로 구현을 하게 될까 좀 걱정이 듭니다 지금.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겠죠? 예, 네. 되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런 맞습니다. 변화의 큰 흐름. 지금 이미 벤틀리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고 2023년까지 벤틀리는 모든 모델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얹을 거고 2025년에는 순수 전기차가 나온다는데 벤틀리 전기차는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포르쉐 타이칸까지는 어떻게든 이해를 해보려고 하겠는데 전기로 가는 벤틀리가 이 감성을 구현할 수 있을지 참 프로젝트 6니 뭐 이런 차들 보면 네. 뭔가 사실 전기차여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디자인이요? 디자인이 네, 네, 저 차는 전기차의 컨셉트일 것 같아 이런 네. 느낌이었는데 사실은 벤틀리가 오리지널 벤틀리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게 지금으로선 사실 없거든요. 네네. 새로운 브랜드를 완전히 새로 만든 거라고 봐도 되는데 전기차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가격이 높아야 되니까 가격이 높으면서도 뭔가 사람들이 지갑을 열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건 벤틀리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 아닌가. 현대차가 갑자기 오늘부터 전기차이기 때문에 1억입니다 이렇게 했을 네. 때 사람들이 지갑을 못 열겠지만 네네. 벤틀리가 전기차 1억입니다 이러면 어우 왜 이렇게 싸냐 이럴 텐데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요. 벤틀리 가장 싼 모델을 전기차로 만들면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격이 좀 높아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벤틀리가 자체적으로 존속했던 기간은 20년이 채 안 되는데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창업하자마자 10년 만인가 그러네요. 롤스로이스로 넘어갔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는 암흑기고 공백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독자 생존했던 그 기간의 영광을 끄집어내서 지금 이 브랜드를 재탄생을 시켰잖아요. 이런 전례를 보면 뭐 또 충분히 잘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생각 듭니다. 뒷좌석. 겹치는 그런 것들은 그래?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되게 편하네.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운전했나 싶네. 도어 트림이 왜 뒤쪽이 까만색인지 알겠네요. 이 앞에서부터 짙은색 무늬가 위에서 사선으로 내려와서 이 뒷문으로 내려오면서 이 밑에까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와, 진짜. 그리고 여기 다이아몬드 패턴 들어갔고. 제가 어떻게 스포츠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타이어 압력에 비해서 너무나 빠른 속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없는 속도인데 어쨌든 이 속도, 이 타이어 압력으로는 이 속도를 낼 수 없어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런 것에 굉장히 무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제 시승회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기자들은 각자 니스 공항까지 마지막으로 신형 플라잉 스퍼를 타고 이동을 해서 차를 반납하고 각자 출발 시간에 맞춰서 떠나게 됩니다. 시승 시간이 짧았습니다. 아쉬움도 좀 많이 있는데요. 타본 결과는 지금 현재 고를 수 있는 가장 럭셔리한 세단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주행 중에 그 럭셔리카의 궁극적인 어떤 미덕 중에 하나를 잉여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순입니다. 차체 경량화를 추구하면서도 금속 부품은 진짜 금속 부품을 쓰는 그런 고집들, 또 전통을 강조를 하지만 눈이 아릿할 정도로 총천연색 디스플레이로 뒤덮인 실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두 가지 상반된 가치를 양립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벤틀리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승회에서는 W12 모델만 탔지만 나중에 V8 모델이 나오면은 또 어떤 성능을 낼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읍니다. 기통수나 출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강력한 토크를 낮은 엔진 회전수부터 끝까지 플랫하게 뿜어내는 그 엔진 특성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V8 역시 뜨거운 성능을 아주 술렁술렁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차일 것 같습니다. 또 셰시 기술이 많이 들어가서 역대 어떤 벤틀리보다 스마트하고 세련되고 민첩한 차로 거듭났습니다.
이름만 빼고 모든 걸 바꿨다는 플라잉 스포. 역시 벤틀리의 주장대로 새로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S클래스가 풀 모델 체인지를 거치기까지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할 것 같고요. 또 S클래스가 신형으로 거듭나고 또 롤스로이스 고스트가 신형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경쟁을 펼칠지 관전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니스에서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나갔다 들어오니까 방에 또 뭐가 있네요. 우와, 초콜릿 케이크 뭔가 볼까요? 이렇게 예쁜 엽서가 들어있고요. 우와, 감동이네요.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보냈네요. 야, 한국에서 생일 못하고 와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는데 비행기에서도 선물을 주질 않나. 생일 축하 제대로 받네요.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생일날 모나코 특급 호텔에서 이런 초콜릿 케이크 선물로 받았네요. 아유, 이 정도면 성공했다. 생일 뭐 별거 있어요. 와, 여기도 뭔가 좋은 호텔인가봐. 우르스가 서있고 7시리즈. 이야, 지난번에 여기 왔을 때는 새벽 1시 1시 여기 아, 그냥 왔어요 여기를? 그냥 알아? 혼자서 걸어서 누구한테 같이 오자고도 못하고 A1 때? 여기 새벽 3시까지인가 계속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 F1 코스를 다 걸어서 돌았어요. 이 되게 유명한 카지노인가봐요. 카지노 몬테카를로라고 그 레리카에 보면 스티커가 있잖아요. 빨간색 스티커에 몬테카를로라고. 맞아. 그게 카지노 몬테카를로예요. 요거. 와, 그게 여기에요? 그게 바로 여기. 와,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렇게까지 카지노가 지금 운영이 과연 되는 건가 싶은 정도의 그런 썰렁거림. 오, F1 코스를 버스가 돌고 있어요. F1 코스를 걸어 다니고 있어요. 오, 저건 뭐야? 쟤는 누구니? 쟤 뭔데 저걸 타고 다니니? 3년 차네. 오, 세상에. 우와, 저 버스 타고 싶은데. 버스 탈 수 있죠. 언제든지 탈 수 있죠. 지금 탈까요? 소울이다. 경기차 소울인가요? 경기차 네. 소울이네요. 와, 세상에. 택시로 운행되고 있군요. F1 서킷. 서킷 택시네. 그러네. 서킷 정체가 됐어요. 네. 세이프 축하 발표되나요? 아, 참, 별일이다. 부가치네. 눈치 보인다. 롤스로이스 찍을래. 얘는 율산이 있네.